만성통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여러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를 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MRI도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다, 그냥 스트레스성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들으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거는 본인은 진짜로 아프신데 내가 꾀병을 부리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진료실로 내원을 하세요. 이럴 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의심하고 찾아내는 실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신경포착 증후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손과 발, 다리, 무릎 다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이런 신경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척수에서 이렇게 뻗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작은 신경들은 사실은 MRI를 찍었을 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가느다란 신경들이 근육이나 인대 사이 혹은 뼈의 좁은 틈새, 어떤 터널 같은 구조물들을 지나갈 때 특정 이유들, 근육 긴장이나 부상, 아니면 어떤 문제들 때문에 꽉 눌리거나 끼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신경포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 신경이 눌렸다, 신경이 덫에 걸렸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특별히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통증의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 가지 검사랑 치료를 해보셔도 통증의 사도가 없다가 이렇게 숨은 길목을 치료하고 회복된 사례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어떤 경우에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는지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환자분은 아주 오랜 시간 만성적인 가슴 통증, 즉 흉통과 원인 모를 두통으로 고통받으셨던 50대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고부터 계속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어떨 때는 이제 통증까지 느끼셨던 환자분인데요. 당연히 이제 가슴에 문제가 있고 통증이 있으니까 심장 쪽 관련해서 검사를 받아보셨겠죠. 심장내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는데 다행히 기질적인 이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통증이 계속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많이 지친 상태로 저희 한의원을 찾아주셨는데요. 결국 제가 환자분한테 여쭤본 것들은 가슴이나 이쪽은 이미 다 해볼 만큼 검사를 해보셨다고 한다면은 내 삶에서 다른 부분들이 혹시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수면, 식사, 소화, 운동 생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면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원래도 좀 예민해서 잠들기가 힘들어 하셨는데 최근에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불면증이 조금 더 심해진 상태셨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한 두통 증상도 당연하지만 잠을 설친 다음 날 유독 더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통증이 가슴의 통증이지만 수면이랑 꼭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면을 먼저 잡는 쪽으로 치료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이제 장기와 혈관들은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조절되는데, 이제 낮이나 아니면 우리가 좀 각성했을 때, 흥분했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활동을 하게 되고, 밤에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이어받아서 몸을 좀 이완시켜주고 낮 동안에 피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은 우리 몸은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 비해 과도하게 항진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교감신경이 밤낮 없이 상체 주변에 이제 혈관과 근육을 강하게 수축을 시키면서 가슴의 압박감과 통증, 그리고 내려가는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두통과 흉통까지 유발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면 장애 쪽을 포커싱해서 치료를 하셨는데 혹시 그 상황에서 갱년기 치료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치료 효과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갱년기 자체가 또 수면 장애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혹시 생각을 해보시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신데요. 다만 수면 장애의 시작점이 갱년기로 악화가 된 거는 맞았으나 원래 만성적인 좀 수면 장애에 있던 환자분이어서 우선은 수면을 먼저 잡아보자라고 판단을 한 것도 있었고, 이제 흉통 증상도 결국 갱년기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면 장애 먼저 치료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갱년기 먼저 치료하셨어도 좋은 경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의 질을 먼저 개선하는 쪽으로 치료 방향을 잡아보자라고 환자분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흥분되고 교감신경이 항진 같은 경우를 가라앉히는 한약재인 황련을 중심으로 환자분의 체질에 맞춘 처방을 구성을 했습니다. 황련이라는 약재는 유효 성분이 이제 베르베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 같은 경우에 최근 연구들에서 항염증, 항스트레스 작용과 함께 중추신경 안정을 도와주는 효과가 동물 실험 단계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달 정도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의 수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잠의 깊이도 많이 좋아졌고, 입면 시간, 수면 유지 모두 많이 호전되셨고, 수면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슴을 누르는 답답한 느낌과 흉통까지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또한 머리를 무겁게 감싸던 멍한 느낌, 두통까지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제가 수면을 유도하는 한약재가 모두 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나 모든 불면증이 흉통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흉통이 무조건 불면을 치료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증상들이 오래되고 증상이 계속 차도가 없다라면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수면제라든지 수면제를 유도하는 약이라든지, 근데 한약도 마찬가지로 수면을 유도하는 한약도 약간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에 따르는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아예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솔직히 틀린 말이고요.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과도한 이완작용이 나타나서 무기력감이나 졸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복약을 조금 줄이면서 하루 예를 들어 2번 드시는 약들을 하루 1번 정도 복용하면서 경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마다 불면의 기전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약만 먹으면 난 불면증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걸 꼭 인지하고 치료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면에 도움을 주는 한약이라고 해서 저는 밤에만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낮에도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면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약은 생약이고 복합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고농도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환자분들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의 댐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내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를 조금 안정을 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낮에도 복용하시도록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운동을 아주 좋아하시는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테니스를 거의 4-5번 치실 정도로 열정적인 테니스 많이 하셨는데요. 1년, 2년 전부터 손목 바깥쪽 이렇게 새끼손가락 라인을 따라서 뭔가 시리고 시큰거리고 불편한 통증이 시작돼서 운동할 때마다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손목 엑스레이도 찍어보시고 MRI까지 찍어보셨는데 기질적인 원인은 크게 없다. 그래서 계속 충격파 치료 등 해보셨는데도 차도가 좀 더디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손목을 어쨌든 이미 다 검사도 해보고 치료도 해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손목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치료하자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아픈 손목이 아니라 이 팔꿈치 아래 전완부를 저는 그럴 때 보통 많이 치료를 하는데요. 우리가 테니스 라켓을 쥐고 손목을 바깥쪽으로 강하게 돌리거나 전완에 힘을 꽉 주는 동작들을 할 때 팔꿈치에서부터 손목 이렇게 이어지는 근육들이 강하게 힘을 주고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 근육 사이로 좁은 틈새로 이렇게 손목이나 손가락까지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정작 무리가 가는 곳은 손목뿐이 아니라 이 팔꿈치 주변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께서는 신경 포착 자체는 이제 팔꿈치 요 전완 쪽에 들렸는데 이렇게 팔이나 손목이 아프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신경 포착 증후군인데요. 원인을 찾았으니까 이제 치료도 달라져야겠죠. 저는 통증이 있는 손목은 건드리지 않고 진짜 원인 부위인 이 전완부 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그 근육과 그 주변부를 치료 대상으로 잡았고요. 이렇게 눌러보면서 앞통점,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부위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앞통점이 있는 부위 위주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보통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게 될 때 근육 치료를 할 때는 크게 2가지 치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들 아시는 침치료, 주사랑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제 약침치료라고 해서 주사랑 비슷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이 전완부 쪽으로 진행을 해서 저도 초음파를 사용하면서 근막과 근막 사이를 좀 보면서 약침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 편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이 꽉 막힌 길을 넓혀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약침과 침 치료는 신경 주사 치료와 비슷한 건가요? 신경 주사는 사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답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침 치료는 결국 이렇게 바늘을 근육에 찌르게 되면은 강력한 이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뭉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육들의 바늘을 찔러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압박과 수축이 많이 풀립니다. 그러면 조금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눌리면서 발생하는 통증들을 터주는 역할을 한다. 약침도 비슷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침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태반 약침을 주로 사용을 해요. 태반 성분은 이미 많이 연구가 된 성분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조직 재생을 도와준다라고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침치료와 약침 치료로 요 전완 쪽을 압박을 치료해주자
수개월간 아팠던 통증이나 시큰거림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세 달 정도 치료 후에 다시 테니스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례는 아주 다른 증상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검사들로는 특별히 이상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어도 환자가 느끼는 증상, 불편감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또한 만성 통증은 그 부위, 가슴 흉통이나 전환, 손목 통증이 아닌 전환이랑 수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부위에 원인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인데요. 발목이 삐끗해도 골반이 틀어질 수 있고 실제로 발목을 다치면 무릎이나 고관절까지 통증이 올라오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수술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검사 수치나 영상 사진에 내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치료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픈 부위만 확대해서 보던 돋보기는 내려놓고 내 몸 전체의 균형과 신경의 이런 길들을 잘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원인도 잘 찾아내고 건강한 일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